승무패 54회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1번 경기는 마카비 하이파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승무패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를 미처 적을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를 다 적고 난 다음에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면은 이 새벽 시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최대한 머릿속에 있는 살롱 코멘트 내용을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이 나머지 살롱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코멘트를 따로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팀인데 이 직전 주말에 자국 리그 파리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자국 리그 기준으로 3승 0패 9골 2실점으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유벤투스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스코어는 1대3이었어도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 원정에서 슈팅을 무려 20개나 때렸던 하이파이고 유벤투스가 슈팅을 16개를 때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벤투스보다 더 많은 슈팅을 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막판에 골대까지 때리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마카비 하이파인데 PSG를 상대로도 홈에서만큼은 슈팅 15개 대 17개로 강팀 상대로 굉장히 호전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마카비 하이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공격 자원으로는 아트질리, 체리, 이 다비드 이러한 공격 자원들이 있는데 특히 이 딘 다비드라는 공격 자원은 이 지난 유벤투스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최근에 2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당한다면 사실상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운영이 먹혀든다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최대 승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이변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AC 밀란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2승 3패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이 자국 세리에 A에서도 원정에서는 0승 2무 2패 1골 4실점 이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성적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충분히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AC 밀란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한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벤투스가 보여주는 경기력 기복이라면 마카비 하이파의 고점이 나온다면 이변의 희생양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배당 자체도 마카비 하이파가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낮은 배당을 책정을 받았는데 투표율은 현재 유벤투스로 너무 몰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국 세리에 A 기준으로도 원정에서는 4경기 2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유벤투스이고 지난 맞대결에서 3대1로 비록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마카비 하이파가 밀리지 않은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는다면 이변 결과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짤츠부르크의 경기인데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로 과감하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경기는 처음에 단통 무승부를 잡았던 경기인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별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같은 조에 속해 있는 AC 밀란, 첼시보다는 짤츠부르크가 그래도 체급적으로 할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의외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C 밀란이나 첼시를 상대로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5-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를 했고 지난 짤츠부르크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짤츠부르크가 경기를 주도를 하면서 디나모 자그레브는 그래도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노리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 조에서 이 언더독으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들이 홈에서 경기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꿀 경우에는 상당히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자그레브보다는 확실히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DNA가 있는 팀이고, 원래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공격적인 운영을 들고 나온다는 가정하에 짤츠부르크 단통 승리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특이점이 있는 것이 승무패 투표율을 보니까 현재 현지에서는 디나모 자그레브 쪽으로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구매율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매 금액 파이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현지인들만 보는 어떤 디나모 자그레브만의 이 홈에서의 강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디나모 자그레브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AC 밀란과 첼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이 주말에 유벤투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지난주 첼시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던 분위기를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비록 맞대결에서 3대0으로 패배를 당했던 AC 밀란이지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고, 특히 지난 1차전 맞대결과 다른 점은 핵심 왼쪽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난 첼시 원정보다는 확실히 왼쪽 측면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인 포파나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3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포파나가 빠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찰로바라는 수비수가 메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찰로바가 오른쪽 센터백을 보게 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AC 밀란의 왼쪽 측면 공격, 특히 테오 에르난데스와 하파엘 레앙이 버티고 있는 AC 밀란의 왼쪽 측면 공격에 첼시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첼시 역시 주말에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공격자원 메이슨 마운트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하베르츠 역시 부진을 했었는데 울버햄튼을 상대로 헤딩으로 골을 넣으면서 이 두 선수가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득점이 없었던 백업 공격 자원인 퓰리시과 브로야 역시 울버햄튼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첼시가 포터 감독 체제에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1차전 3대0 첼시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현재 첼시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지만 충분히 AC 밀란 특유의 홈발과 주말 유벤투스전 승리의 상승세, 그리고 비록 아직까지 골키퍼 매냥 선수가 나오지 못하지만 핵심 왼쪽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의 복귀에 힘입어서 AC 밀란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저력은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샤흐타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흐타르가 지난주에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아쉽게 한 골차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았던 샤흐타르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언더독 팀들이 홈으로 오면서 오히려 이 기존 경기 방식에서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홈에서 가져가다가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샤흐타르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물론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유지를 하겠지만 이 홈 경기라고 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가는 이 레알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이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 같은 이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팀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자국 우크라이나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없고 폴란드 지역에서 홈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홈 경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도 샤흐타르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 행을 확정을 짓게 되고 다가오는 주말에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일찌감치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바르셀로나와의 라이벌전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주말 헤타페전에서는 아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체력이 빵빵해진 벤제마 선수가 다시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가 빠져 있는 것은 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시즌 첫 리그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레알이 샤흐타르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샤흐타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셀틱과 라이프치히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9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팀의 주장이자 주전 미드필더인 칼럼 맥그리거 선수가 이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셀틱이랑 라이프치히가 원체 호전적인 팀이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난타전 구도 속에서 라이프치히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셀틱이라는 팀이 레인저스와 함께 이 스코틀랜드 2강 팀인데 이 셀틱과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뜨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는 셀틱과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자국 분데스리가에서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형편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셀틱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주말 마인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라이프치히이고 이 분데스리가에서 5경기 2무 3패 3골 11점으로 원정에서는 득점력과 수비력이 모두 안 좋아지면서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셀틱 특유의 홈발이 나온다면 충분히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1승도 없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대한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승리를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셀틱 같은 팀이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역시 제 아무리 원정고자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셀틱의 호전성을 역이용하면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로 짜릿한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난주 이미 세비야 원정에서 4대1로 원정에서도 완승을 거뒀던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세비야를 상대로 이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모데스테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8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격수 무코코 선수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세비야보다 낫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빌바오와 홈 경기를 치러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감독 교체 효과가 조금은 있었지만 역시나 홈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를 하면서 감독 교체빨이 과연 어느 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빌바오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5경기 3골로 골 감각이 세비야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2선 공격형 미드필더인 올리베르 토레스라는 선수가 이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 원정에 나설 수가 없는 것 역시 세비야로서는 굉장히 큰 전력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국 라리가 경기 기준으로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극장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둔 도르트문트가 이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는 세비야전 승리 시 챔피언스리그 16강행을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PSG와 벤피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PSG가 벤피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PSG 쪽으로 투표율이 현재 몰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벤피카전에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메시 선수가 있었음에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번에는 아예 메시 선수가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SG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랭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이 세르히오 라모스라는 수비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 후반전을 치렀고 가까스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안 좋았고 체력적인 소모까지 있었던 PSG인데다가 리오넬 메시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미 1차전 원정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1대1로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PSG가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많이 몰릴까라는 의문감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음바페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에다가 주말 리그 경기 역시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음바페 선수가 랭스전 이후에 자신의 SNS에서 이 자신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갈티에 감독을 겨냥한 이 비판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황급하게 지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2선 혹은 측면에서 활약을 할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실제 자신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는 2선에 서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이 최전방 공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음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바페가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음바페까지 팀 전술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고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주말 경기에서 4대2 무난한 승리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공격수 라모스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여전히 좋은 공격진들의 컨디션을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벤피카이기 때문에 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말 리그 일정이 벤피카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포르투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다음 리그 일정 역시 조금은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PSG 역시 주말 자국 리그 일정이 우승 경쟁 중인 마르세유와의 홈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나폴리와 아약스의 경기인데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폴리가 주말에 승격팀 크레모네 원정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반전 초반부까지는 1대1로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흐름인데 아무래도 크레모네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서 나폴리가 조금 고전한 면이 있습니다. 이 나폴리라는 팀이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있었던 경기가 레체와의 경기였는데 이 승격팀 같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들을 상대로는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약스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밀집 수비하는 거리가 먼 팀이고 굉장히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나폴리의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에 아약스 원정에서 무려 6대1 대승을 거뒀던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홈에서 상성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시멘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라스파도리와 시메오네라는 공격수가 골고루 득점을 해주고 있고, 특히 시메오네라는 공격수가 크레모네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이 나폴리가 중앙 수비수 라흐마니 선수가 크레모네전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반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타디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나폴리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대패를 당했던 아약스가 타디치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나폴리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폴렌담이라는 승격팀을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고전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약스가 시즌 초반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베르바인과 쿠두스가 골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약스 특유의 화력이 나폴리의 수비를 상대로는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나폴리가 최근에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고, 이거 지금 누가 봐도 나폴리 승리가 유력한 경기이기 때문에 나폴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아약스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지만 이미 1차전 홈에서 나폴리에게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가 6대1로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타디치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약스가 작정하고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경우에는 나폴리가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는 이유는 아약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약스가 기존 운영 방식을 고수를 하게 된다면 나폴리의 상승세를 원정에서 제동을 걸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약스가 작정하고 수비적인 운영을 들고 나온다면 나폴리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클리브리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인데 이 클럽 브리에이가 이미 조별리그에서 3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3대의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이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매율 자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60%가 채 안 되는 구매율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정도의 배당을 받았는데 구매율이 60%가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한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가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이상의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인데 과연 클럽 브리에라는 팀이 조별리그에서 4연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감이 있고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16강행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까지 들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특유의 DNA를 믿는다면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신승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말 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조금은 진땀 승리 2대1 승리를 거둔 아틀레티코이고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홈경기에서 2승 2패 원정에서 3승 1무로 오히려 홈경기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틀레티코이지만 그럼에도 왠지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레아라는 공격수가 지로나를 상대로 2골을 넣은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지난 클럽 브리에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는 바람에 이 추격기의 의지가 사라졌던 아틀레티코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그리즈만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6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클럽 브레이가 공격수 주트글라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아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클럽 브레이가 자국 리그보다는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이 챔피언스 리그를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이상의 클럽 불이의 이변 픽을 충분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역발상으로 누가 봐도 이변이 느껴지는 경기에 1.3이라는 낮은 정배당을 받은 아틀레티코가 구매율이 60%가 채 안 되는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유의 꾸역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레인저스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주말에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알렉산더 아놀드까지 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리버풀이 여러모로 레인저스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자국 리그에서 원정 경기 4경기 2무 2패,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레인저스 원정에서도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레인저스라는 팀이 셀틱과 마찬가지로 홈에서만큼은 그 어떤 팀이 오더라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도르트문트를 홈에서 요리하면서 홈에서는 굉장히 도깨비 면모가 있는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주말에 아스날과의 혈투에서 부상자도 굉장히 많았고 체력적인 소모까지 있는 데다가 올 시즌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하면서 승리가 없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이변 가능성이 의외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현재 조별리그 3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과감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저스전 다음에 주말 경기 일정이 다름 아닌 맨시티와 홈 경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이 상당히 빡세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도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고무적인 것은 공격수 누네스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누네스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촐락이 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어줬고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저스 특유의 홈발과 리버풀의 원정에서의 떨어지는 경기력, 그리고 직전 아스날전에서의 체력 소모 및 부상자 속출로 인한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과감하게 이변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버쿠젠과 포르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이 사비 알론소라는 선수 레전드 출신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주말 샬케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감독 교체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 포르투전의 결장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심 측면 수비수인 프림퐁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됐는데 이 프림퐁 선수가 샬케전에서 2골을 넣은 만큼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이 측면 풀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게 된다면 이 레버쿠젠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또한 주전 미드필더인 안드리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공백이 불가피한 레버쿠젠이고,
반면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포 공격수 타레미가 7경기에서 3골 5도움으로 연계왕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 측면 자원인 오타비오 역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르투 역시 베테랑 주전 수비수인 페페 선수가 무릎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 리그 일정이 1위 벤피카와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빡센 주말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가 상당히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레버쿠젠의 프림폰과 안드리치의 결장에 따른 이 전력 누수와 포르투 역시 주말 리그 일정이 벤피카라는 점, 그리고 주전 수비수 페페의 결장에 힘입어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인테르 원정에서 이미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공격력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2경기 최근에 무득점 주춤하는 모습이 있고, 이 측면 자원인 하피냐와 덴벨레 역시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특유의 공격력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셀타비고와의 홈 경기에서도 조금은 신승이었던 1대0 승리를 거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지난주 맞대결처럼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인테르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비수 아라우어와 쿤데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테랑 미드필더인 부스케츠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부스케츠가 선발로 나서게 된다면 이 중원 쪽에서 상당히 기동력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랭키 더용 같은 선수들이 이 대체 자원으로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사비 감독 특성상 부스케츠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일정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 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바르셀로나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9점, 인테르가 승점 6점, 바르셀로나가 3점인데 사실상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16강 진출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난적 사스올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베테랑 공격수 에딘 제코 선수가 사스올로를 상대로 2골을 넣어주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A매치 제외하고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에딘 제코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루카쿠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코레아라는 백업 공격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주전 미드필더 브로조비치가 최근에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브로조비치가 인테르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인테르 역시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 세리에 A 기준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이상 증가가 되는 인테르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확실히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공격력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홈 경기만큼 인테르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지난 인테르 원정에서 최소한 무승부는 거뒀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판의 아쉬웠던 페널티킥 핸드볼 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홈 경기에서 충분히 1대0 정도의 신승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엘클라시코 더비를 앞두고 바르셀로나가 인테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엘클라시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테르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또다시 인테르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과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공격력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강한데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이 지난주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는 것 치고는 지금 토트넘 쪽으로 너무 투표율이 몰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말에 토트넘은 난적 브라이튼 원정을 떠나서 1대0 승리를 거둔 상승세가 있고,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4전 전승, 홈발을 받는 팀인데다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결승골을 합작을 했다는 점 역시 토트넘 쪽으로 기우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저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 3-5-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에메르송 로얄이라는 윙백 자원이 퇴장 징계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 다시 로얄이라는 선수가 들어오고 왼쪽 측면에 다시 페리시치가 선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게 된다면 왼쪽에서 또다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 겹침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저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브라이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왼쪽 윙백 세세뇽이 왼쪽에 나오고 페리시치를 오른쪽으로 돌린다거나 아예 다시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게 된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토트넘이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보움 원정을 떠나서 0대3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보움이라는 팀이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홈 깡패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이러한 팀을 상대로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하더라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것은 상당히 굴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랑크푸르트가 토트넘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가동을 한 것은 정상 참작의 명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험이라는 팀을 상대로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것은 경기력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보험 원정 0대3 완패가 토트넘의 단통 승리 근거가 돼서는 조금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보험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프랑크푸르트가 로테이션을 꽤나 많이 가동을 했고, 무엇보다 핵심 공격수 무하니 선수가 보험전에는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험을 상대로는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재미를 보고 있었던 3백 전술 말고 4백 전술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프랑크푸르트가 4백을 들고 나왔을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 원정에서 왜 4백 전술을 들고 나오냐면 최근에 프랑크푸르트가 3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탄 부분이 있는데, 그 3백 수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전 국가대표 하세베 마코토라는 수비수가 원체 노장이다 보니까 이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하세베 선수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을 상대로 포백을 가동을 해서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 원정에는 하세베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3백 전술을 재가동하고 에이스 공격수인 무하니까지 최전방에 들어오게 된다면 토트넘 원정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난 토트넘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부상을 당했었던 이 괴체 선수가 복귀가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늘어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 치고는 현재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포르팅과 마르세유의 경기인데 스포르팅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르세유의 승리를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르세유 원정에서 1대4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왜 스포르팅의 단통 승리로 가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르세유의 지금 핵심 윙백이라고 볼 수 있는 클라스라는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주말 리그 경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조나탄 클라스가 프랑스 국가대표팀에도 승선이 될 정도로 이 측면에서 특히나 크로스가 상당히 정확한 선수인데, 이 조나탄 클로스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이 되게 된다면 마르세유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전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귀행두지 선수가 이 마르세유와 아작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 귀행두지와 조나탄 클라스가 나란히 또 결장이 된다면 이 마르세유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말에 승격팀 아작과의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했던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력에 부침이 있는 마르세유이고, 이 두 선수의 공백이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포르팅 원정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가동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승격팀을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것은 마르세유가 상당히 경기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말 리그 경기에서 아작에게 패한 것이 올 시즌 리그 첫 패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주포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가 4경기 한 골로 득점력이 주춤하고 있는 점도 마르세유가 스포르팅 원정에서 고전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베테랑 공격 자원인 디미트르 파에가 오랜만에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파에 선수는 최근에 주전보다는 백업으로 나서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 산체스 선수가 전방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마르세유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 원정 다음에 리그 1위 PSG 원정을 떠나는 주말 일정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 역시 마르세유가 상당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 원정에서 비록 1대4 대패를 당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 골키퍼 퇴장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골키퍼 아단이라는 선수가 이 동점골을 내주는 과정에서 클리어링 미스가 나오면서 이 마르세유의 산체스에게 허무하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특히 동점골을 내준 다음에 아단 골키퍼가 멘탈이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뛰쳐나옴 수비로 인해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퇴장까지 당하면서 이 마르세유를 상대로 스포르팅이 전반전의 경기가 폭망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단 골키퍼의 그러한 호러쇼가 없었다면은 스포르팅이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고 이 좋은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골키퍼 퇴장이 변수가 되면서 1대4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포르팅이 굉장히 호재인 것이 주전 중앙 수비수인 코아테스 선수가 지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는 결장이 됐었는데 주말 리그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코아테스라는 선수의 존재감이 중요한 것이, 이 코아테스가 비록 발밑이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도 원체 신장과 떡대가 좋은 수비수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공권을 갖춘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세유전에서 스포르팅이 세트피스로도 실점을 했는데 이 코아테스가 복귀가 됐기 때문에 마르세유를 상대로도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조금은 생길 수 있는 스포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는 실점이 3배가 감소가 되는 스포르팅의 수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마르세유를 상대로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최전방 공격 자원인 마커스 에드워즈, 페드로 곤살베스, 이 트링캉, 삼총사를 활용한 날카로운 역습이 좋은 스포르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르세유라는 팀이 전방 압박 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마르세유의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르세유가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클라스라는 선수와 귀행두지 선수가 이 주말 리그 경기에 결정이 됐는데 챔피언스 리그 스포르팅 원정에는 출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르세유가 이 두 핵심 선수들이 복귀가 가능하게 된다면 충분히 마르세유 역시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마르세유의 주요 자원들의
결장을 예상을 하면서 스포르팅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만약에 그 두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마르세유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4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중에 연이어서 들어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이 자료 취합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동영상 업로드 시간이 늦어진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똑같은 경기 매치업으로 승무패 4등에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4등 이상의 연속 적중을 노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갈전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